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 한국 배치를 늦추기 위해 이를 반대해온 시민단체에 관련 일정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 미사일 정식 배치를 늦추려고 이와 관련된 한미 군사 일정 등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사전 설명 차원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교체 작전 일시와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이달 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현 전 대통령 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군사작전 내용을 시민단체와 중국에 알려준 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은 감사원 자료 검토가 끝나면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는 미국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중 경쟁 관계에 대해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귀환으로 복잡해진 국제 질서와 맞물려 우리 외교의 전략 변화를 시사한 걸로 풀이되는데 본격 일정에 돌입한 G20 정상회의 소식까지 브라질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정상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악수로 맞이합니다. 글로벌 기아와 빈곤 퇴치가 주제인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10,000만 규모의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멕시코와 호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 정상회동에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겨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회원국이 지지해야 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브라질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심화하는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대해 한국에 있어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중국과도 계속 소통하며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외교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는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기조 변화라기보단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 협력이 궤도에 오른 만큼 한중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한중 관계가 만약 개선이 된다면 한국 외교가 움직일 공간은 이전보다는 좀 넓어질 가능성이 있죠. 3년 연속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글로벌 현안 대응 확대에 나선 윤 대통령은 내일 수소와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간처를 위해 국회 천막 농성과 의원 1인 시위, 주말 장외 집회 등 연쇄 시위를 예고하면서 전방위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오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2차 국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정농단, 국기문란, 김건희를 특검하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재표결이 이루어지는 국회 본회의에 맞춰 26일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직 김건희 왕국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광화문 등에서 의원 1인 연쇄 시위도 진행됩니다. 주말 도심 장외 집회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특히 이번 주말 4차 집회는
친야권 성향 단체와 함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국회를 벗어나서 광화문, 용산 등 이런 데서 1인 시위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검찰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단체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 씨도 오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첫 공개 회의에서 1심 판결을 사법살인이라 규정하고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느냐며 판사 조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판결 불복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 많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열린 민주당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서울법대를 나온 게 맞느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판사를 향한 조롱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지도부 9명 가운데 이 대표를 포함한 2명을 제외하곤 모두 이 대표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말로 공개 발언을 채웠습니다.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화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다른 친명계 의원들도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나쁜 편견을 갖고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저런 정치 판사는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판결 불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판결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대표 유죄 판결에 당 전체가 격앙된 분위기지만 추가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법부 때리기가 자칫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직전에 리포트로 전해드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파장 이야기에 앞서서 이 소식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원이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게 감사가 시작된 지 1년 1개월 만에 감사 결과가 나온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간이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고집을 했었죠.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 훨씬 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또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을 늦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의성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고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감사원 결과에서 저거보다 더 우리가 주목이 가는 부분은 이제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한테 이 사드 배치 계획이나 운용 계획 같은 걸 사전에 설명을 했다는 부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적 행위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훨씬 더 눈길이 갔습니다. 이적 행위까지 짚어주셨는데 감사원 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중국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사전 설명을 했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동맹국이니까 항의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제 하나의 주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뭐 이해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적행위라는 뭐 표현까지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동맹국으로서 뭐 해야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거는 존재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 큰 나라고 우리가 경제적인 관계가 또 가장 크게 그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예고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이 직면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데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권, 다시 말해서 이익을,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양 국가에서 상당한 어떤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굉장히 그 유능한 어떤 모습이 필요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지나놓고 봤을 때 이것이 유능했느냐, 무능했느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때는 그때의 상황에서 또 나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곧 검찰청에 배당을 한다고 하니까요. 본격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화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죠.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 조작 기소를 받았었다. 또 한상진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야당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글쎄 뭐 1심 판결에 이제 동의할 수 없다. 뭐 예. 이래서 2심 판결로 가는 거는 그 자체가 불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거는 법과 제도가 보장된 불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1심 판결 자체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어느 대학 법대를 나온 거와 1심 판결의 결과가 무슨 그 연결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결국 이게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심 같은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민주당이 그 지금 1심 판사인 한성진 부장판사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 판결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판을 크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화가 난 거는 알겠는데 자 그래서 이걸 저렇게 해서 만약에 뒤집을 수 있다면 뭐 저는 뭐 가능한 대응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2심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렇게 하는지 정치가 지나치게 지금 사법부를 옥죄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결코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방금 들어봤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야당이 네.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도 악마화하고 있다 이렇게 네. 비판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검찰에 대한 뭐 악마화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 의구심이 있거든요. 근데 예. 사법부를 저렇게 막 그 감정적으로 지나친 감정을 드러내면서 비판하는 거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제도거든요. 예. 근데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제도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앞으로 집권을 했을 때에 제도가 유지되겠느냐,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저런 지나친 감정은 자제하는 게 맞고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아직 여러 개의 재판이 남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렇게 판사를 비판하고 사법부를 악마화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굿캅, 배드캅으로 좀 이렇게 되기를 바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권력과 책임이 그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차분하게 대응을 해주고 예. 그것이 아닌 일반 시민 단위에서 좀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지지라도 굉장히 열광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마워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당에 어느 정도 권력도 가지고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거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것 같고 예. 오히려 저는 의구심도 들을 수 있다고 봐요. 나 다음을 벌써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 나 이후에 지지층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일어나? 예. 이런 의구심도 오히려 저는 들 수 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믿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이 뭐 한참 뒤가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생중계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선거법 재판에서는 생중계 요청을 했지만 불허가됐었고요. 이번에는 허가가 될 걸로 보시나요? 글쎄 그게 재판장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 공적 이익이 이제 생중계의 조건인데 네. 공적 이익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뭐 지난번 선거법 재판 1심 선고 때도 그 공적 이익 부분을 아마 뭐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판단이 돼요. 뭐 이번 이제 김동연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뭐 재판부가 다르니까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아마 1심의 결과에 비춰보면 2심도 저 위증교사 선고도 예. 생중계를 할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는 않는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일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공익과 개인의 인권 이러면은 공익이 더 커 보이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 뭐냐면 법관들의 인권이라는 게 또 문제가 된 것이죠. 이 사회가 두 진영으로 쪼개져 가지고 강대강으로 부닥치는 상황에서 그럼 법관들의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를 통해서 나갔을 때 그들에 대한 어떤 인권적 침해나 피해는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기조가 유지가 돼서 생방송은 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후폭풍 이어지고 있고요. 비명계 움직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장외 집회 당시에 비명계를 향한 최민희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숨지겨 있던 민주당 내에 분열 세력들이 준동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비명계를 향해서 움직이면 죽이겠다라는 말까지 했고요. 또 이해식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 신의 종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과도한 충성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최민희 의원이 이제 뭐 당원들이라는 게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당원들과 함께 이제 비명계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기를 악용하면 그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여요. 예. 근데 지금 비명계 중에 이재명 대표의 이 위기를 악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현재 뭐 예를 들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나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뭐 지금 귀국하지도 않고 있고요. 오히려 귀국을 연기했고요. 이런 점을 본다면 최민희 의원이 미리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명계의 움직임이 그렇게 표면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 그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믿고 뭐 1심, 2심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민주당이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민주당의 진정한 지지층이라면 그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최민희 의원이 언급을 한 비명계, 이른바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지사, 또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행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이들이 이 대표의 대안이 될 가능성 있다고 보는 분위기인가요? 글쎄 아직까지는 지금 좀 전에도 편집장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흐름이 없어요. 보이는 분위기도 없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로 사실은 당이 지금 완결이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대안으로 보일 만한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기존의 정치인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것에 좀 비겁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는 의미죠. 그래서 대안이 그런 용기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지금 상황이 좀 변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미래가 좀 더 확실하게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중도층 지지층이 급격하게 이탈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 흐름은 뭐 그대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내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과거 윤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라는 주장인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 의원님 비서실장 안 돼요. 내가 했죠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 명태균 씨가 윤한홍 의원 이름을 언급하면서 뭐 경남지사 이제 공천에 개입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글쎄, 근데 이제 윤한홍 의원은 현역 의원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남지사 공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을 간다든가 하면 그 현역 의원직을 내놔야 되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윤한홍 의원이 초기 이른바 친윤계라는 거는 뭐 그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과연 명태균 씨가 그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명태균 씨의 주장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아마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네. 그러나 그것이 관철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의 결과로서 나왔다. 이렇게 할 만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네. 명태균 씨의 주장밖에 없잖아요. 저는 저 말을 명태균 씨의 허장성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이 대표 1심 징역 선고 이후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가 녹취를 조금씩 공개를 하고 있는데 계속 될 것으로 보십니까? 계속 되죠. 왜냐하면 현 정권의 국민의 어떤 불만이 굉장히 극에 달아 있습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주장이 좀 허세가 심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어떤 인티그레이티라고 하나요? 품격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허세의 부와 내동 내지는 같이 연동돼 가지고 대화를 나눴거나 그 흐름 속에 같이 끼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서 뭐 그 당시에 여당의 대표를 포함해서 유력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의 허세가 그런 사람들에게 통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홀려가지고 어떤 국정에 어떤 외압이라든가 안 좋은 영향들이 개입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은 국민에게 만연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검찰이 풀어주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정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검찰 수사로 더 나올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거론되는 이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라든지요, 또 윤상현 의원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명 씨 측 변호인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결국 이 배후에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통화한 내용. 이 과정에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당시 이준석 대표가 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뭐 카카오톡 문자 뭐 이런 걸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 윤 대통령과 친하게 된 그 계기가 이제 이준석 의원과 더 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연결되면 뭐 결국 이준석 의원도 이제 조사를 받을 텐데 이준석 의원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게 된 과정, 경위,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다 공개해서 놓고 보면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명태균 씨 간에 어떤 일들이 2022년 5월 10일 취임 전에 벌어졌는지 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마 그게 공개가 될 텐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뭐 민주당에서 기대하듯이 그런 내용이 공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이 명 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기상천외한 논리다, 반박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서로 간의 주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되고 이런 의혹 부분에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자유롭지 않은 거를 넘어서서 이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배후 세력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어떤 행위들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굉장히 패착이라고 보는 게 그거를 경고만 보내고 모든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 뭐 제가 볼 때는 많이 살아보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착오입니다. 이게 한번 이런 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뱉잖아요. 국민의 의구심, 알 권리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계속해서 번지고 질문되고 그렇게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이라도 폭로할 게 있거나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터놓고 먼저 미리 사전에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 시내 마을버스들이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구인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가사 도우미에 이어 외국인 기사 도입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조 측은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일단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마을버스 차고지. 운행하지 않는 버스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버스에는 기사를 모집한다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에서는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촉탁이 끝나면 다시 마을버스로 내려오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서울 마을버스는 지난달 기준 600여 명의 운전기사가 부족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는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의 비자만 버스기사 취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 논란에서 자유롭고 지정된 경로만 운행하기 때문에 이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할 필요도 없는 거라서 조금 이 장벽만 조금 낮추면은 좀 수급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외국인들도 관심입니다. 배단 이거 제가 알바하는 게 좀 이거 오토바이 좀 위험하잖아요. 버스 회사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복지도 좋고 월급비도 받고 뭐 안전적으로 좀. 관련 소식에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는 버스 조합 측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난 건데 이로 인해 지하철이 1시간 동안 무정차 운행했고 시민 4명이 연기를 맞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황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사 안이 매캐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승객이 연기를 보더니 황급히 대피합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호선 열차는 동대문역을 1시간가량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화재로 역사 내 연기가 가득 찼고 이를 들이마신 이용객 4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스컬레이터 관리업체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옥산 분기점 인근에서 22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병만 씨 이야기입니다. 전처 A씨와 이혼을 했고요. 네.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된 전말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어제 디스패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김병만 씨와 전처가 2009년에 팬카페 회원회로 만나서 이제 연인 사이가 됐다고 해요. 예. 당시에 이제 전처가 초등학생 딸도 있었는데도 이제 2010년에 혼인 신고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 결혼의 행복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김병만 씨의 주장에 따르면 결혼 이후에 스케줄이 많아지다 보니
보니까 전처가 집착이 심해졌고 2014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재산 관리를 전처가 다 했기 때문에 뭐 인감이라든지 통장, 뭐 공인인증서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경에는 김병만 씨가 내 명의의 재산은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뭐 공인인증서랑 이런 걸 교체를 했는데 같은 날에 전처가 한 4군데 은행을 돌면서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무단 인출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김병만 씨 측 4년 전이었죠. 지난 2020년에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2020년 8월에 이혼 소송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도 제기를 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7억 정도가 무단 인출된 것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네.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고 일단 이혼은 확인해줬고 재산 분할의 비율을 김병만 씨가 75%, 전처가 25%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명의 2분의 1 그리고 한 10억 정도의 재산 분할 또 돈을 이제 주라 뭐 이런 취지로 판결이 나왔는데 전처가 항소를 했지만 대법원에 가서도 이 판결이 확정이 돼서 지난해 9월 7일에 이혼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혼 과정에서 김병만 씨가 입양한 전처의 딸, 그러니까 김병만 씨 입양 딸입니다. 네. 김병만 씨한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확인서에 그러니까 전처의 딸이고 김병만 씨가 입양한 딸인데요. 네.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움을 나타내는 글들을 썼습니다.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셨고 어떻게든 본인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 하셨다라고 하면서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다. 이렇게 사실 확인서에서 내용을 적었습니다. 네, 김 씨는 뭐 이제 현재 전처가 제기한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의 처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밖에도 뭐 파양 문제도 또 협의가 또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전처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양했던 딸에 대해서 파양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딸이 파양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처가 김병만 씨에게 그러니까 파양 동의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 그러니까 1심에서 한 18억 정도가 인정됐다고 하는데요. 이걸 포기하는 조건으로 파양을 동의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병만 씨가 이걸 거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이제 파양은 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병만 씨 측에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파양을 계속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절차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명의라든지 그리고 보험 관련된 명의 부분도 찾아와야 되는 추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후속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형사적인 부분인데 이제 전처가 이제 폭행 관련해서 이제 뭐 결혼 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날짜를 파악했더니 김병만 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의 최종적인 처분까지도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볼 텐데요.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된 방송인 김나정 씨 측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도 있다고 해요? 네, 뭐 아시겠지만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려서 굉장히 좀 큰 논란을 줬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 씨의 이야기인데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한 것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흡입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은 경우가 이제 영상으로 남아 있고 이 영상이 제출되면 본인의 무고함이 이제 입증될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당시에 억지로 마약도 흡입하게 된 것이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SNS에 그와 같은 글들을 올렸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뭐 영상에는 뭐 억지로 흡입하는 정황들이 나와 있다 그리고 뭐 손이 묶여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영상에 촬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한거 불능 상태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김나정 씨가 언급한 이제 이런 영상 사실 김 씨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김 씨가 김 씨 핸드폰으로 찍은 이 영상을 제출한다고 해서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영상에 과연 어떤 정황이 담겨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이 영상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영상 전후의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또 객관적인 정황들까지도 확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과연 이 영상에 담긴 내용들이 정말로 김나정 씨가 강제로 마약을 흡입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불분명한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서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김나정 씨
측 주장에 따르면 마약을 한 사업가가 강제 투약했다고 하는 건데 이 사업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김나정 씨 측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경찰서로 인계가 돼서 아마 앞으로 이제 소환 조사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이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마약을 강제로 흡입당했다. 그리고 이제 사업가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주장의 신빙성이나 진실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만약에 정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있었을 것이라고 경찰이 파악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사업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아직은 김나정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뉴스 접하시면서 굉장히 공분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인천의 군부대 소속이라고 주장한 한 남성이 50인분 음식을 주문한 다음에 잠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업주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네. 그러니까 영종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이 13일에 노쇼 피해를 당했다. 이제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근 부대에 김동현 중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돼지불백 50인분을 다음날 오후 2시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근데 게다가 그곳 같은 경우에는 평소 인근의 군인들이 와서 식사를 많이 하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고 게다가 영수증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니까 그 부대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식당 주인으로서는 의심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을 것 같고요. 특히 14일 오전에는 이 김동현 중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음식 준비가 잘 돼가고 있냐 이렇게 확인 전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악의적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님, 그 식당을 운영하셨던 그 주인 같은 경우에는 50인분의 식사를 다 준비를 한 것인데 약속 당일날 깜깜무소식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감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인천 인근의 음식점 7곳에서 이것 비슷한 사건들이 다 일어났다고 해요.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경찰 수사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죠. 일단 경찰은 동일범의 이제 소행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 영종도에서 있었던 돼지불백 50인분 사건도 있었는데 같은 날에요. 강화군의 중국집이라든지 해장국집에도 이러한 6군데에서 50인분의 식사를 주문하고 노쇼 피해를 준 그런 혐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군부대의 김동현 중사다라고 하고요. 부대 식품 결제 확약서까지 전송을 하면서 이렇게 노쇼 피해를 줬기 때문에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신상 미상자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전화가 걸려온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문이라든지 직인이 찍힌 부분에 대한 문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적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노쇼 피해를 준 범인에 대해서 분명히 신속하게 검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검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황당하면서도 업주분들의 공분을 살 만한 사건인 것 같네요. 경찰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학교 내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앵커가 간다. 오늘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덕여대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텅 빈 교정엔 현수막과 대자보만 빼곡합니다. 남녀공학화에 반대하는 학생이 벗어놓은 과점퍼는 학생회관 앞까지 길게 깔렸습니다. 학교의 설립 이념이랑 대립되면서 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을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녀공학 전환은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대한 대책 중 하나지만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는 게 학교 측의 입장입니다. 발전계획 아이디어 수립 과정에서 그냥 단순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녀공학과 관련돼 가지고는 진지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전혀 없고요. 하지만 총학생회는 교원 확충이나 노후시설 개선 등이 더 시급하다면서 남녀공학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여성 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선택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 인터넷 등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남녀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정답은 없는 상태. 여대를 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된 교육 공간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수가 부족한 거는 시대준상 피할 수 없는 거고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서 잘 소통해서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 아닌가. 학령 인구 감소 시대, 학교와 학생 간의 현명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함께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 등 여성계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부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김한란 박사에 의해서 창립되어서 그 이후로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또한 현재는 54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입니다. 네. 또한 저희들은 여성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회와 우리 사회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예. 좀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는 성명서 또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여성들이 목소리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22개의 성명서와 60여 개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보셨지만 이제 최근에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아니다, 여성 대학으로서의 설립 취지를 좀 지켜가야 되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입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 보이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그 여자 대학으로서의 그 예.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와 또한 학생들이 여자 대학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점도 굉장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학교와 학생들 간이 충분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 같은 이런 중요한 사안은 그렇죠. 학생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도 지성인답게 좀 더 과격한 행동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죠. 민주당 이제 김준혁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을 보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한란 박사님은 여성단체협의회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초대 회장이시죠. 근데 김준혁 후보의 김한란 박사 이대생 성상납 발언은 여성을 마치 성노예 놀이객감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후보자로서 그런 후한무치한 발언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 한국여성단체 회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임원들과 상의한 결과 항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되었고 그것을 항의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인 저와 이대생들은 지금 아직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올바른 법치인지 의문이 듭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는 말이 떠올라 매우 씁쓸합니다. 이의 신청을 했으니 검찰에 가서라도 바로잡히길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포하여 여론을 왜곡시키는 게 대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여성협의회 입장 잘 들어봤고요. 저출산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은 0.72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가다가 이제 인구 절벽 맞닥뜨리는 순간이 머지않았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해법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어떤 해법, 어떤 대안책 갖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2025년에는 출산율이 0.65명까지 내려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국가 종립 기반마저 정말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여성단체협회는 매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론회, 간담회 등을 하고 또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가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문제 여론조사를 했고 총 6개 그룹의 패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 분들을 설득하여 이걸 찾기는 정말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한 아이를 가진 분들에게 두 번째 아이를 갖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권하는 것은 의외로 쉽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상의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파격적인 대우와 혜택을 주게 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부모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당사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경제적 지원. 셋째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양질의 보육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출생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과 함께 개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이미 뿌리박혀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TV 등 매스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우리가 출산 선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아침 시간이어서 좀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해결해야 되고 뭐 목표나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비하와 근거 없는 공격이 정말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일도 여성이 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요란합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여성은 여성이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과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과 포용을 선도하는 여성 리더십 개발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물론 위기임산부, 미혼모 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도 앞장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툼과 분열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더 큰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우리 국민 모두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인공지능 드론 4,000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것이 전해지면서 서방이 잇따라 무기 지원에 나선 건데 러시아는 3차 대전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가공할 위력을 드러낸 신무기 드론.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인공지능 유도 드론 4,000대를 공급합니다. 전선에서 후방으로 30-40km 떨어진 곳에 배치돼 기지 등을 공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지역에선 러시아 영토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의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장거리 미사일 지원도 요구해왔지만 확전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Ich habe sehr klar begründet, warum ich die Lieferung von Marschflugkörpern Taurus, ist die in Deutschland eingesetzte Variante, nicht für richtig halte.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럽 국가들은 긍정 반응을 보였습니다. Z satysfakcją przyjąłem tą decyzję prezydenta Joe Bidena i
i naszych sojuszników, bo uważam, że Ukraina powinna mieć. 반면 러시아는 서방의 장거리 무기 사용 승인은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며 3차 대전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Подливать масло в огонь и продолжать провоцировать дальше нагнета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округ этого конфликта. 미 국무부는 관련 내용을 공식 확인하지 않은 가운데 북한군을 배치해 갈등을 고조시킨 건 러시아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모습인데요. 수천 개의 풍등이 밤하늘을 가득 채운 태국 치앙마이의 축제 모습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태국 입뱅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이 풍등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 광경을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인데요. 살면서 꼭 한 번은 직접 보고 싶어 할 만한 광경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치앙마이 사람들은 이 풍등을 날리면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하는데요. 풍등을 날리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축제의 모습이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세계로 퍼지면서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두운 밤하늘에 떠오른 수천 개의 풍등과 함께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사진이었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초겨울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올가을 가장 추웠던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이 0.3도, 고성 영하 7.2도, 김천 영하 6.4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따뜻하게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리겠고 내일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0도, 청주 12도, 대전과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르며 주 중반쯤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